교재 17페이지 가보시면 기한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던가 납부를 하지 못하다던가 하는 사유가 있겠죠. 우리 법에는 거기 열거되어 있는 사유가 있다라면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연장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권이 있어요. 직권.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알아서 그냥 연장해 주는 거예요. 혹은 신청에 의해서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은요. 직권 또는 신청이 있어야 돼요. 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니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아니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장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신청 또는 직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재지변이 있다고 연장됐으려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번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연장해 주겠다. 아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장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직권으로 해 주는 거, 직권. 그럼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요.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 신고하고 납부를 같이 연장해. 신고가 연장되면 당연히 납부도 같이 연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이다. 이 경우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좀 지나친 거죠. 그래서 법에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정전 프로그램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연장해 줄 수 있겠죠. 보면 돼요. 그냥 이거 뭐 하나하나 외울 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등 또는 최신관세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을 해주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1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보면 담보 제공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원래 신고를 연장해주면 세금도 늦게 내는 거니까 담보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납세자의 어떤 주관적 사유가 굉장히 덜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 제공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데들이요.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난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연장 가능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요. 직원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신고 전날 뭐 이런데. 그 카페 같은 게 있대요. 저는 태어나서 어떠한 카페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뭐 페이스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알렉스 퍼거슨이 얘기했듯이 그런 거 다 인생의 낭비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라서 요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새돌이 새순인가 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고 기한 전날 퇴사해 버리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행정 해석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국세청에서는요. 행정 해석에 따라 사유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인생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항상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가 영치돼 있어요. 검찰에 장부 뺏겼다는 얘기고요. 준하는 사유가 있고 9번, 10번을 묻고 별표. 얘는 납부기한만 연장이 돼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내가 돈은 장부상 이익은 있는데 돈이 없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났는데 부도 났어요. 그럼 부도 발생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결손 털 수 있잖아요. 대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금은 내야 되는데 납부할 능력이 없잖아요. 신고는 하되 납부는 연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 경우에도 담보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과세관청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돈도 없는데 담보는 어딨냐 우리. 그러면 과세관청이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참작해서 담보 제공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이 다 비슷한 거예요. 사업의 부진이나 경제적 곤란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넘겨보겠게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전까지. 다만 3일 전에 발생한 게 아니라 화재, 도난 등이 전날 발생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직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통지해 주면 될 거고, 거기 통지 있죠. 신청 연장을 받으면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면 돼요. 기한의 연장 나와 있죠. 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3개월 이내에 하되 뭐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장 9개월까지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류의 송달을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건 신고예요. 신고. 신고는 납세자가 국가에 하는 걸 얘기하죠. 지금부터 배울 얘기는 송달이에요. 송달. 송달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서류 등을 교부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송달이에요. 송달. 지금부터 배우는 송달이라는 것. 송달이라는 것은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거죠. 우편 송달. 우편 송달이라는 건 과세관청이 우리 집배원분들 있잖아요. 최신 관서를 통해서 송달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부 송달이 있어요. 교부 송달은 세무서 직원이 직접 와서 서류를 전달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라는 건 세무서 직원이 직접 건네주는 걸 얘기해요. 교부 송달 상당히 많아요. 중요한 서류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와서 전달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IT 시대잖아요. 그렇죠? 전자송달이 가능해요. 근데 전자송달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이메일로 막 보내줘요. 스팸이죠. 스팸. 그래서 요거는 신청한 경우에 하나요. 전자송달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이 정상적인 송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송달은 요 3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송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송달된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공시송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내가 서류를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의지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제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시송달은요, 반드시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송달에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수령, 즉 명의인이 수령을 해야 돼요. 수령, 명의인이 수령해야 돼. 즉 세금을 낼 사람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장소의 장소. 어디 가서 송달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그 명의인의 주소지, 사무소 이런 데서 송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법하고 얘도 적법해야지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 송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장소는 적법한데 수령인이 타인이 될 수도 있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한테 세금 내라고 서류가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없죠? 거의 없어요. 낮에는 없어요. 저녁에도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숙집에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예요, 나. 어제 내가 좀 일찍 간 게 10시에 여기서 나갔어요, 10시에. 그저께는 뭐 한 2시, 3시 보안팀도 나를 포기했어요. 어쨌든 집에 없어요. 타인에게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주소지가 아니라 해커스에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세무공무원 여기 와도 돼요. 그래서 수령 명의인이 적법한데 다른 장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해커스에서 받아도 돼요. 서류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안 맞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없는데 딴 데 가가지고 내 서류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서류의 송달. 일단 장소하고 송달 받을 자가 거의 나와 있죠. 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요, 명인에게 송달하는 거고, 그 명인의 거소, 주소, 영업소 등에서 송달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뭐 2번은 별거 아니라 이전에 쓰면 주민등록 확인하고 거기 가라는 얘기예요. 과세관청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두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납세자가 학교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치소 이런 데 유치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관의 장에게 송달한다라는 규정이에요. 현실에서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 MB 선생님도 재산세 고지, 종부세 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3번에 해당되겠죠. 장에게 드리면 또 화가 많이 나시겠죠. 자, 네 번째 별표 치시고요. 송달할 장소, 아닌 장소로 송달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납세자가 내가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송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납세자가요, 사업자 등록하는데 내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인데 난 마포 살거든요. 마포에서 아침에 세무서 갔다 올 수 있죠?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신고는 아무 곳에나 가서 해도 돼요. 하지만 송달은 적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송달 받을 장소의 신고 별게 아니라 내가 송달 여기로 해주세요.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별표 연대납세의무죠. 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일단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 나중에 부가처분을 위한 조사통지서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대표자 명의인에게 하면 대표자에게 해줘도 돼요. 그래서 공동상속이 있으면 엄마한테만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장남에게만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다지만 세액을 확정하는 혹은 독촉하는 이런 서류들은 각각에게 모두 송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만 파란색 있죠? 납부와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칙적인 안내문 이런 것들은요, 대표자에게 아무나, 없으면 유리한 자 아무나 해도 돼요. 하지만 세액을 확정하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요, 반드시 각각 해야 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원래 이건 세법학 같은 거 배우면 되게 자세하게 하고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용어 정도 배우고 1차 시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게 몰라서 그리고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하면 필요하다. 지금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송달의 방법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법의 요건이 있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편 송달 있죠? 우편 송달은요, 우편의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우편도 있고 등기 우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세금 내라는 거 중요한 서류니까 등기 우편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편도 가능해요. 뭐 세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모든 게 아니라 무슨 예정신고 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연합 고지 같은 건 50만 원 미만인 때도 우리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서 그래. 주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림을 못 보는 거야. 이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돼가지고 밑에 세세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법 개론책에도 제가 세법 개론할 때 설명을 할 때 설명 아예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행기준 난 설명을 안 해요. 집행기준이 뭐냐면 위임을 받지 않고 운영하기 위한 규정.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그럼 그 말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는 시행령 한 문제도 안 나와. 정답 지문은 시행령이 없어. 다 법에 있어. 하이어라키가 되겠죠.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이어라키 없이 야 이거 세세한 거니까 50만 원 겁나 중요해. 50만 원 왜? 50만 원, 20만 원 아니야. 50만 원, 30만 원도 아니야. 20만 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기한의 연장도 사유에 막 집착하고 있어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아 그냥 되겠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러면 너 불안해요.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신청과 직권이에요. 그렇죠? 시험 문제 그게 정답이에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유만 있으면 연장된다.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한마디에 집착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탑다운이 있다고. 탑다운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라 뭐 2차 시험 세법화 이런 거 쓰면 논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이런 거 막 집착하는 친구 있어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제가 답안지 직접 써서 줄 때 많은데 제가 쓰는 답안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쉬워요.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장 큰 틀에서 가장 주소를 잘 잡아서 매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핑을. 지금 1차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이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큰 매핑을 안 보고 이상한 거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려드리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요. 다만 동그라미 2에 소득세법에 야 중간연합 되는구나. 부가세 예정고지 되는구나. 뭐 이런 거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를 모의고사에 내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50만 원 30만 원 받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숫자가 나오거나 날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단 한 번이에요. 언제만 나오냐면 개정세법이 있을 때만 나와요. 개정세법이 없으면 일자 가지고 금액 가지고 속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3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언제? 이게 20에서 30에서 50 바뀌면 그때는 낼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날짜 가지고 정답 지문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제가 외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외우고 있을 시간에 여러분들 본질에 더 집중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워딩 같은 거 있죠. 논리적인 2차 시험 쓸 때도 워딩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말을 많이 쓰시면 돼요. 그게 이 말은 되고 이 말은 안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많은 오해가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쉬운 말 자기가 찾아서 쓰시면 돼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공부 잘하는 길이에요. 자, 교부 송달 별거 아니에요. 세무서 직원이 와서 손에 쥐어주는 거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1번이 거기 다만 단서 규정 있죠? 송달 받아야 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다른 데서 달라고 하면 자기가 요청하는 거. 여러분 송달할 때 요즘은 IT가 너무 발달됐으니까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 다 알아요. 전화 와요. 그래서 전화해서 오늘 어디 계세요? 제가 거기로 갖다 드려도 될까요? 공무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요즘은 공시송달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 다 찾을 수 있는데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오는데 제가 도망 다닌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교부했을 때 수령인이 서명 날인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교부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나 안 받아. 손 뒤로 하고 나 안 받아 안 받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두고 오면 돼요. 거부하면. 이해하시겠죠? 거부하면 두고 오면 되고요. 거기에 그런 디테일한 규정.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날인이 거부하면 송달서에 거부했다라고 적고 두고 오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조건이 거부하면이잖아요.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막 두고 오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냥 어려운 얘기고 그건. 자,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여기 체크하시고요. 우편이나 교부 송달의 경우에만 있는 거예요. 전자 송달은 그런 얘기가 없고 집배원분이 왔거나 아니면 세무서 직원이 왔는데 일단 보충 송달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본인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 줘도 되냐 이거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종민이 같은 경우 이제 12살인데요. 12살 맞나? 아들 나이도 잘 모르네. 초 오면 12살 맞죠. 12살 맞는데 종민이한테 엄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둘이 따로 있는 적이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딴 데 앞에 뭐 슈퍼라도 가거나 편의점이라도 갔으면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와서 서류를 주면 종민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냐 이거죠.
저는 분별할 수 있다고 봐요. 아버지 갖다 주라고 하면 전달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찢어버리거나 이거 아버지한테 주면은 세금 이거 안 좋은 서류네 찢어버려. 오히려 사리를 분별하는 애죠. 오히려 이거 좋은 서류가 아니구나. 어쨌든 대법원 판례도 12세 여아 정도면 뭐 구분이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아라고 쓴 걸 보면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줘도 돼요. 이제 현실에서 문제는 뭐냐면 집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그러니까 어디에다 많이 둬요? 아파트 경비실에다 많이 두잖아요. 그게 대법원 판례가 좀 많아요. 즉 위임이 있었는지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위임이라는 게 묵시적 위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경비원분에게 주는 게 이 동네에서는 관행이다. 그럼 묵시적 위임을 받아들여서 송달된 거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는 되고 어느 아파트는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가 3,000세대거든요. 마포 레미안 프리즈 뭐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안 해줄 것 같아. 거기 경비실에 갖다 주면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아. 그런 동네가 있는 거고 어떤 아파트는 경비실이 요즘은 다 자동이잖아요. 우리 집 앞에 경비실이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어떤 데는 집 앞에 있으면 요 한 두 동은 경비 아저씨가 다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될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묵시적 위임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보충 송달이에요. 유치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두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 두고 하는 거. 거부하지 않으면 두고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을 보면 위임에 따라 타인이 수령할 수도 있고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에 하나만 써요.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 경비원 아저씨 묵시적 위임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우리 보충 송달도 가능해요. 사리를 판별하는데 그 사람과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뭐 가족이나 뭐 종업원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서류를 거부하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두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전자송달. 일단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전자송달에는 효력이 없어요. 뭐 신청도 안 했는데 이메일 막 뿌리고 송달됐어요, 송달됐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면 별게 아니라 우리가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툴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납세자가 먼저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 못 받았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자송달로 됐다. 왜냐하면 전자 납부했으면 전자송달도 됐다라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 효력 발생 시기 있죠. 우리가 신고할 때는 전송 기준이잖아요. 발신주의니까. 근데 도달하는 건요. 이게 도착해서 내가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입력만 되면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입력됐으면 이메일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입력 기준. 이해하시겠죠? 밑에 열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면은 납부 고지서나 국세 환급금 통지서 있죠? 이건 열람인 거고 신고 안 내면 이런 건 전자우편 이메일이에요. 열람을 하려면 여러분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열람하는 건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이 공인인증서를 뺏기면 영혼을 뺏기는 거다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됐으면 이거는 없어지는 걸로 난 생각하고 뺏겼는데 아직 쓸 수는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 계좌에 있는 돈이 제 돈이 아니에요. 이제 와이프 돈이에요. 전 소득세율이 1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뺏기는데 뭐 100%지. 뭐 제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소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시송달 가보겠습니다. 공시송달. 저 세 가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게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이 그냥 과세원칙 공시만 해버리면 돼요. 물론 공시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게시판. 세무사업에 가면 게시판 이런 데 있거든요. 전자로 만약에 공시송달하면 게시판을 같이 써야 돼요.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4번 효력 발생 시기 하나 체크합니다.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냥 공시된 거예요. 그냥 도달한 거예요. 도달. 의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별표. 공시송달 사유예요. 사유.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세요. 1번, 2번이 법에 있는 거고 3번, 4번이 시행령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국에 있어야 돼. 국에. 근데 엔드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다고 공시송달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UPS, FedEx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에 있고 엔드 송달이 곤란해야 돼요. 이런 사건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다
우편 다 보낼 수 있어요. 왜 외국 글로벌화된 시장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다 송달할 수 있죠. 우편 다 송달해요. 그렇죠? 요즘 뭐 수에즈 운하가 길막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죠. 거기도 송달은 되겠죠. 어쨌든 세상에 별일 있죠. 길이 막혔다면서요. 배가 깔려가지고. 어쨌든 참 빨라요. 사람들 보면 길막 어쨌든 그거 됐다가 뭐 조선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1%가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선생님 관심이 없네요.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옆에다 하나만 써볼까요? 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과세한처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발음이 안 좋네요. 선량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과세한청이 찾을 때까지 다 찾아보고 나서 몰랐어야 돼요. 찾을 때까지 다 찾아보고 몰랐어야지 그때 공시송달이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든 다 찾아봐야 돼. 주소만 찾는 게 아니라 영업소도 찾아보고 이 사람 어디 있을지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도 못 찾았을 때만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부재 중인 건데 장기간 부재 중이에요. 옆에 쓰세요. 장기간 부재 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집까지는 확실히 알았는데 없어요. 너무 오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등기편으로 송달했지만 부재 중이에요.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는데 부재 중이에요. 왜 세무공무원이 2회 했냐면 행정처분의 당사자잖아요. 제3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집배원분이 보낸 거는 진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여긴 2번 정도는 가라 뭐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고. 이게 본질은 뭐냐면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오늘 갔는데 없다고 바로 공시송달 이러면 안 되죠. 시간이 남아있으면 또 한 번 가보고 그렇죠? 2번 갔다가 무조건 공시송달 그것도 아니죠. 아직 시간이 남았으면 한 번 더 방문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내 재산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인격을 배워요. 인격. 인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인이라는 게 결국 권리 의무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도 의무니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은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건 우리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이라는 것도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있고 민법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도 해요. 그래서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하면 등기가 나와요. 등기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안에 있는 인인 건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인격으로서 납세 의무의 주체가 되면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립 등기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요. 단체. 이 단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체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인격의 문제예요. 그럼 이때 이 단체를 부르는 이름이 출발이래요. 법인 아닌 단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즉 상법상 또는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가 있다. 그래서 출발이 법인 아닌 단체예요. 그러니까 워딩을 읽으실 때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법인 아닌 단체로서. 이해하셨죠? 이러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이나 상법에 따르면 법인은 아닌데 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인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말 더럽게 어렵죠. 왜 워딩이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인 아닌 단체로서. 즉 상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아닌데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죠? 그런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 없이도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이 있어요. 즉 신청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청해서 법인으로 승인받는 거예요. 승인, 의제, 법인. 이건 신청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승인도 받아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이 좋아 너 법인으로 보겠대. 이해하시죠? 왜 의제라는 말이 있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가보면 상법이나 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단체인데 그런 단체로서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 의제하겠다. 이해하시겠죠? 의제라는 말은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들은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즉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단체가 스스로 세금, 납세 의무가 있는데 소득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인세로 납세 의무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건 사실 국세기본법에는 없어요. 법인세법에 가면 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겠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그럼 이건 다시 두 가지로 있어요.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는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체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체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법인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납세의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는 어떻게 이행하는 거예요? 단체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단체성이 있는 경우는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긴 되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관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이러면 구성원, 그 단체 안에 있는 그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구성원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그 구성원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단체에 법인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단체 구성원 스스로서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걔가 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법인세를 낼 수도 있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채워나갈 건 이건 거예요. 어떤 경우에 당연의제법인이냐,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냐, 이해하시겠죠? 어떤 경우에 신청이 없어도 단체 그 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더냐라는 얘기고, 이 두 가지는요, 얘 둘은 오로지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신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해하셨죠? 저 둘은 같은 거예요. 다만 내 법인으로 신청했느냐 아니냐예요. 여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단체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법에 따라. 의미 이해하셨죠? 종중이라고 들어봤죠?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격 가볼게요. 인격.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자, 이익을 분배하면 안 돼. 이익을 분배한다는 얘기는 공동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익을 분배한다는 얘기는 공동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시킵니다. 분배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승인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해요. 그리고 법인세법에 가면 이러한 법인들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는 아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무관청이 인허가를 받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주무관청에서 인허가까지는 받았는데 등기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 그러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돈을 내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거야. 승인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기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기본 5억 이상을 꽂아야 되고 그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직전 단계에 있는 법인들도 단체도 당연 의제 법인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법 배우면 기부금 규정 배우잖아요. 공익단체에 내가 먼저 돈을 줬는데 아직 인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선급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 기부가 되는 거죠. 그 규정에 있는 법인들이 될 거예요. 승인 의제법인 볼게요. 당연 의제법인 외에 법인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되나요? 법인 아닌 단체인데 당연 의제법인 말고 다음 요건을 갖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님께 저희 법인으로 갈게요. 법인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 이행할게요. 라고 신청하고 승인을 얻으면 우리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의제된다. 요건이 있어요. 외울 건 아니고 일단 대표자가 있어야 되겠죠. 오합지졸, 이합지산이 아니라는 거. 단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가 경제적 독립을 이뤘어야죠. 법률적 독립을 이뤄야 되겠죠. 단체 명의로 계약도 하고 단체 명의로 재산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분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내면 교회의 재산이 되고 교회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교인들에게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분배하는 일이 없더라.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어요. 고유변호 이런 거 잘 몰라야 되고요. 변경 제한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체로 한번 갔다가요. 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법인세법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뭐 쪽에 보면은 고유목적 사업에서 과세하는 게 있고 수익사업으로 과세하는 게 있는데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다가 팔면 세금을 내야 이런 거예요. 근데 10층짜리 교회가 있는데 다 교회로 썼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교회로 계속 쓰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처분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교회 건물을 썼으면. 그동안에 수익 창출을 안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보유 기간 동안에 캐피탈 게인이 생긴 거죠. 자본이득이 생겼는데 목적 사업에 썼으니까 세금 안 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10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로 한 6층 쓰고 나머지 4층 임대 줬잖아요. 4층 치는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임대 수익을 계속 했으니까 자기 목적 사업에 안 썼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3년 동안 딱 해서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3년은 최소한 존버해라. 그렇죠?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변경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납세 의무의 이행은요. 별게 아니라 이게 단체가 된다면 단체가 이행하면 될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에게 분배가 된다면 구성원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가 돼서 세금을 이행하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과 소득의 취급해 보면 이 단체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본다면 요건 나와있죠. 소득의 취급에 단체를 1거주자로 의지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할 이유가 없죠. 대표자도 거기에 집행 기간에 불과해요. 아니, 삼성전자의 임원의 소득과 삼성전자 소득을 합산하진 않잖아요. 별도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는 각자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1장 끝났어요. 1장이 조금 내용이 정의 좀 더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이제 2장부터 갈 건데 이거 쉬었다 하겠습니다.